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에서 교수로 있고 한국 트라우마 가족치유 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좀 궁금한 게 우리 성격에 대해서 궁금한데 음, 요즘 사람들이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이 성격 검사가 이제 꼭 비대면 상황 아니라도 이제 한국 사회에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 이제 서구 사회처럼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화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집단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집단에 잘 적응하냐예요. 여기서는 개인의 중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화되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는 뭐냐면 나의 개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사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독일에 있는 교수들이 저에게 요구한 거가 있습니다. 네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개성, 너의 주장, 너만의 생각이 뭐냐는 거죠. 사실 저야 그 당시 더 집단주의였고 또 스승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생각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그걸 이제 배우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순간 한국 사회도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격이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된 거죠. 예전에는 얼마나 이 집단에 잘 적응하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냐는 거죠. 그런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 성격 테스트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예. 사실 이제 소통이 어렵지 않아요. 예. 소통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과 좀 더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좋은 게 또 성격 테스트인 거예요. MBTI 관련돼서 막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또 같은 성향끼리 댓글을 그렇죠. 달아서 또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그렇더라고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데서 예. 또 요즘 또 성격이 또 유행이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여행사 광고를 봤는데 예. 그 MBTI 성격 유형에 따라서 예. 여행지를 분류해 놨습니다. 이 여행지는 뭐 MBTI 무슨 유형이 더 좋다라고 성격별로 여행지를 추천하는 걸 보고 야, 대한민국 진짜 성격 테스트의 왕국이구나. 그런 네.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네. 진짜 MBTI별로 이제 성격 유형 그 뭐 여행지를 선택해 주는 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뭐 저는 재밌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네. 이제 사람들에겐 예. 성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어떤 기질적인 거, 성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묻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또 규정처럼 활용되어진다면 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재밌는 일이지만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하나의 뭔가 그런 장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MBTI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MBTI를 만든 이제 브릭스 모녀는 칼 융의 심리학의 이제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 팬심으로 만든 것이 일종의 이 MBTI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칼 융의 심리학을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격 검사가 유행하게 된 건 뭐냐면 일반 대중이 아니라 회사였습니다. 예, 당시 이제 19세기에서는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되는데 도구가 없는 거예요. MBTI가 정말 좋은 도구가 되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직원들의 어떤 직무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성격 테스트가 활용되어졌죠. 예. 근데 이것이 하나의 뭐 참조 사항만 돼야지 그걸 갖고 그 사람을 판단내고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BTI로 볼 수 있는 좀 유효한 어떠한 결과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칼 융의 심리 유형이라는 책을 좀 보면 예. 되게 재밌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칼 융은 이런 이제 연구를 통해 발표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너무 잘 아는 외향성과 내향성의 사람으로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 병에 많이 걸리는 유형은 뭘까요? 내향성? 그렇죠. 우리 생각에 예. 암에 걸리거나 뭐 정말 그 치명적인 어떤 신체 병에 걸려서 이런 어려움에 걸리는 사람의 대부분은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소극적이고 예. 좀 자기 주장 못하는 내향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내향성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외향성입니다. 외향성인 사람들이 병이 잘 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병에 어떤? 사실 요즘에 말하는 불치병들에 예. 걸리는 사람의 거의 상당수는 외향성의 사람이라고 예. 칼 융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예, 내향성의 사람은 좀 이렇게 조용하고 뭐 소심해 보이지만 에너지가 자기를 향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 몸에 조그만 변화가 와요. 뭔가 몸이 불편하다, 힘든다 그러면 정확하게 빨리 알아채요.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예. 그리고 또 건강염려증 걸린 분들도 또 대부분 다 내향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다 외부에 향해 있어요. 예.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의 변화, 예. 자기 몸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둔감한 거네요, 자기 자신에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에게는 정말 민감하게 에너지가 향해 있고 알아채고 소통하는데 정작 자기 몸에 대해서는 예. 둔감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분들이 정말 심각한 어떤 증상을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비로소 병원에 가거나 돌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향성보다는 외향성의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성격 검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믿을만한가요? 그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성격 테스트가 있습니다. MBTI를 비롯한 TCI, 그다음에 애니어그램,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예. 또 오늘 소개할 또 성격 검사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네. 말 그대로 어떤 이런 그 충분히 연구되어지고 검증된 이런 검사가 아닌 그냥 정말 재미로 하는 검사들이 사실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저작권법을 위반 요지가 있는 일종의 짝퉁 심리 검사라고 할까요? 또 그런 것도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범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좀 약간 우려스러운 게 잘못된 성격 검사를 인터넷으로 하고 내가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나 자신을 규정 지어버리는 그렇죠. 네, 그게 좀 제일 좀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제대로 된 성격 검사 좀 유료래도 예.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궁금한 게 선생님이 개발하신 동물로 이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는 그 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궁금한 게 저도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네, 고맙습니다. 동물을 단지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예전에 저희 예. 부모님 세대에 이제 두 청춘 남녀가 예. 이제 다방에서 네. 빵 하나나 뭐 커피 한 잔 놓고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맞선이죠. 예. 그럴 때 이제 남자들이 데이트 상대에게 묻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띠가 뭡니까? 어떤 띠예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날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뭐 띠보다는 별자리라든가 오히려 MBTI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동물의 어떤 그 특성을 통해서 띠를 형성했는데 우리 동양은 그 띠가 일종의 동양의 MBTI입니다. 칼 융도 이런 말을 하죠. 같은 고양이라고 할지라도 예. 봄에 태어난 고양이와 겨울에 태어난 고양이의 성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태어난 계절적인 요인들, 예.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때의 요인들이 그 사람의 성질과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포착한 것이 우리 동양인이었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이 동물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예. 사람의 어떤 성격들을 추정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동물이야말로 우리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져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고양이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뭐가 있나요, 우리 선생님? 고양이는 도도함? 맞아요. 예. 고양이의 고향이 어디냐면 전 세계 고향이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예. 고양이가 이집트에서 신이었거든요. 그 핵심에는 도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반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개와 같이 가축화되어졌는데 예. 얘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네. 가축인 듯하지만 또 야생적인 이미지. 바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이미지예요. 이게 바로 고양이가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고양이와 우리가 한번 놀 때 주인이 집에 와서 고양이와 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고양이가 나하고 놀아준 건지 내가 논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감정이네요. 네. 왜냐하면 고양이는 자기가 선택해요. 예. 고양이가 갖고 있는 그 도도하고
자유로운 그 이미지는 우리의 무의식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단 이제 칼 중에 말하면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수천 세대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신분석을 비롯한 심층심리학자들은 꿈을 해석할 때 환자가 고양이 꿈을 꿉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꿈을 꿨다고 하면 그런 예사로운 꿈이 아니에요. 전날 단지 고양이를 봤기 때문에 꾼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죠. 이 사람은 고양이 같은 도도함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길들여져 있고 개와 같이 종속적이고 너무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양이의 그 꿈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면이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등장한 고양이는 예.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립, 자유, 예. 도도함. 예를 들어서 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반대쪽이죠. 충성과 의존의 동물이죠. 만약에 환자가 그 개와 관련된 꿈을 꾸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 어떤 상태냐면 고양이와 반대적으로 예. 이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고양이의 이미지가 이 사람에게 너무 대변되어지는 거예요. 네. 너무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와 관련된 꿈이에요. 개꿈이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의미가 있죠.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개꿈이라고 하는데 예. 그 개꿈에는 이겁니다. 현재 삶이 너무 고양이처럼 자유롭고 너무 지나치게 독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삶의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내면의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집단 무의식 속의 이미지를 힘상화해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좋아하는 동물을 통해서 성격을 탐색할 수 있지만 제가 개발한 이 동물 상징 성격 검사는 서구와 그다음에 그 오늘날 인문학의 결정체인 정신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학의 근간을 통해서 예. 그곳에서 규정되어진 많은 동물과 관련된 상징의 이론들을 통해 그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